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만삭스입니다. 어젯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나야가라 폭포처럼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버티고 계십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여러분들은 그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 원인을 참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나름대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뒤로 하고요. 그리고 영상 그 뒷부분에서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는 사실 진짜 이유도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뭐 전문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투자한 지 3년이 조금 지났는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건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그 주식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투자 심리도 있고, 뭐 긍정적인 뉴스나 공시, 그리고 부정적인 소식이나 뭐 불확실성 같은 뉴스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과거 주가와 거래량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그 주식의 추세와 패턴을 파악하는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지지선이니 뭐 저항선이니 이동평균선이니 상대 강도 지수니 뭐 등을 확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또 기업의 재무 상태나 그 수익성 또 성장성 등을 분석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재무 분석의 결과에 따라 그 움직인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수많은 투자자들의 거래로 인해서 형성되는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를 발표하거나 기업 실적 발표, 뭐 정치적인 사건 뭐 등, 그리고 뉴스와 뭐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인은 좀 더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무 상태나 뭐 기술적 분석, 공시라든가 뭐 수익성 같은 것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이제 공급의 측면이 있는데, 그 뭐 공급의 측면은 수요와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와 뭐 이벤트, 또 정부의 규제나 거래소의 해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약간의 그 기술적 분석도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있는 뭐 블록체인 기술,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등 뭐 사회적인 요인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 같은 요인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 치고 뭐 어제 그 나야가라 폭포처럼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막 끝이 없을 것처럼 폭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은 과연 그 무슨 원인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이 뭐 변한 것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공급량은 2100만 개 정도라고 정해져 있고 모든 그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벌써 그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이제 거래되는 시장 안에서의 공급량이 중요합니다. 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공급량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급량이 변동이 되느냐 하면은 말하자면 이제 고래들이 뭐 수익 실현을 위해서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매도 압력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뭐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또 이제 고래들이 이 장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보유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물량을 옮겨가면은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고 가격은 이제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자들의 입장이 있는데요. 채굴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채굴 기업들은 채굴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량에 내다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채굴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채굴 기업들이 시장에 물량을 내어놓는 것은 그 결정하는 기준은 해시레이트라고 하나요? 이 채굴자들이 복잡한 어떤 그런 해시레이트에 따라서 채굴자들이 복잡한 수지 분석이 있을 거예요. 이 분석에 따라서 물량을 던지거나 아니면 다시 보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것인데, 우리가 이걸 쉽게 채굴하는 우리가 입장이 아니니까 이걸 또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우리가 무시하고,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왜 그 모양일까?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뉴스와 이벤트 측면에서 보면은 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몇몇 자산 운용사들 있죠. 뱅가드라든가, 그리고 스위스의 UBS, 그리고 메릴린치였나요? 이런 업체들이 있었고, 뱅가드는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지금 많은 어떤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중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스트래티지의 2대 주주로서 있으면서 또 ETF는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뱅가드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가자 이렇게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게리 겐슬러, SEC의 게리 겐슬러가 어제 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온 것이 있는데, 영상이. 이걸 보면은 내용이 이제 그레이스 케일의 어떤 그런 소송의 패소, 이것이 자기가 ETF 신청 승인을 찬성할 수밖에 없은 큰 이유로 들고 있어요. 잘 버텨왔는데, 연방법원이 그레이스 케일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내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마치 복싱 선수가 시합 끝나고 인터뷰하는 모습, 이것이 연상되더라고요. 마치 패한 선수의 인터뷰 같았는데, 그 장면이 조금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핑계를 대는 것 같이 자신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투자자들에게 약간 확신을 뺏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겐슬러 기회를 봐서 또 이거 비트코인 승인을 갖다가 취소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 상상,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요인은 그 국내 금융 당국의 조치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미국 거래소를 통한 투자를 이제 보류시키니까 국내 증권 거래소는 또 충성 경쟁을 하는 것처럼 뭐 선물 ETF도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막장구를 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투자자들을 좀 움츠러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의 거래량이 어떤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 진입을 노리던 투자자들,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하기도 하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뭐 ETF라도 이렇게 한번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증권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니 마치 귀찮은데 잘 됐다. 뭐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뭐 모든 사람이 같이 투자를 못하는데 뭐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군중 심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실한 어떤 이유라고 보자면은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그럴듯한 이유라면은 바로 그 그레이스케일의 그 GBTC 그 이동에 따른 겁니다. 그동안 그 GBTC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사를 옮기기 위해서 GBTC를 팔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또 다 알다시피 뉴스에 팔자 또 이런 어떤 그 생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겠지요. 어찌됐건 이런 시장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은 회복될 것이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어제 그 폭포처럼 떨어지는 그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참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의 코인을 다 뺏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팔아버린 그 코인을 개미 투자자들이 다시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 이번 ETF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나름대로 뭐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걸로 뭐 만족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 버리면은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팔았던 그 비트코인의 개수를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 버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비트코인 개수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그 하락을 기다리다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다시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어떤 그런 투자 계획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알트코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원래 투자 원칙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자산 운용사들이나 기관들은 자기들이 매수한 코인을 이제 좀처럼 시장에 내어 팔지는 않을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자금이 부족하니까 유유 자금이 부족하니까 팔 것이고 유유 자금이 많은 기관들은 계속 사모으겠죠. 마치 금괴를 사모으듯이 그렇게 사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있을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물량은 반으로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 반감기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공급이 거의 말라버리는 상황에서 수요자는 몰리고 이래 되면 이제 가격이
그 거품과 함께 막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 가격 폭등이 될 어떤 시즌에는 아마 1억에서 그 10억 사이를 오르내릴 겁니다, 가격이. 그렇게 되면 뭐 2억 갔다가 3억 갔다가 5억 갔다가 다시 막 1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가격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유자금이 아닌 그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그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당부하는 말씀은 역시 개인 지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 지갑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쉽지 않지만 그 현금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그 서민들에게 여유자금이 넉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유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은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 한번 옮길 때 100만 원 옮길 때마다 $10 이상, 10달러 정도 그 수수료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수하시고 개인 지갑으로 보내서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묻어두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 2050년까지 묻어두세요. 여러분이 30대라면요, 아주 기회가 좋은 것이고, 40대라도 상관없습니다. 50대라도 물론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60대 중반인데,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지킨다면 그때까지 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2050년까지 보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살아있다면 나이가, 살아있으면 아마 지금 워렌 버핏 정도 나이가 되어 있겠네요.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2050년쯤 되면 화성으로, 이런 어떤 그런 디지털 화폐, 뭐 비트코인이 될지, 화성으로, 암호화폐를 가지고 갈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또 테슬라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또 최근에 그 비트코인으로 뭐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화성으로 우리 이주를 하는데, 일반인도 만약에 이주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아마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50년 되면 비트코인 한 개 하면은 화성도 갈 수 있겠다 이런 꿈도 뭐 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내에게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 가서 살다가 뭐 거기서 죽을 수 있다면 거기서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아내는 이제 자기는 안 갈 거라고 하면서, 그러나 혼자 가는 거 말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 두고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영학 원론 그 교수님을 통해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게 제 인생에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 돌아보면요, 그 책의 내용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다 현실이 되었고요. 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론 머스크의 화성에 대한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면 제게 남은 마지막 한 세대인 30년을 그 일론 머스크의 꿈을 지지하면서 그 꿈을 함께 꿈꾸는 그 늙은이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영상을 그냥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라 할까요? 진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또 저와 나이도 같지 않을 것이고 뭐 세대나 모든 차이가 있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그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뭐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 신념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트코인 만삭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